1999년 겨울, 경기도 과천에서 은행장 가족 4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수백억을 움직이던 은행장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내와 2 자식 모두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이상한 건 신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족도, 직원도, 이웃도. 처음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출장이겠거니 여행이겠거니. 그런데 3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경찰이 움직였을 땐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미궁이 됐고 세상은 이 가족을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2006년 어느 날, 은행 내부 감사팀이 오래된 금고 하나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 돈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 가족이 왜 사라져야 했는지, 누가 이 가족을 지워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의 열쇠를 쥐고 있던 사람은 7년 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은행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과천 은행장 일가족 실종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과천. 서울 남쪽 끝에서 관악산 자락을 타고 내려오면 나타나는 이 작은 도시는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용하고 반듯한 행정도시였습니다. 정부 청사가 들어서 있고 공무원들이 모여 살고 아파트마다 깔끔하게 정리된 화단이 있었지요. 범죄와는 가장 거리가 먼 도시. 사람들은 과천을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그 과천 중심부에 경기중앙상호신용금고라는 지역 금융기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지역 금고를 흡수한 지 오래지만 1990년대만 해도 지역 신용금고는 그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지역 자금이 그 창구를 통해 오갔고 금고장 한마디에 지역 사업자의 대출 운명이 갈렸습니다. 1999년 당시 경기중앙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 겸 금고장은 강태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56. 20대 후반부터 지역 금융계에 발을 들여 30년 가까이 이 바닥을 지켜온 사람이었지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카락, 두꺼운 뿔테 안경, 그리고 언제나 반듯하게 다림질된 회색 양복. 과천 사람들 사이에서 강 이사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관악산 자락을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 후에는 지역 유지들과 정기적으로 바둑을 두는 사람. 목소리가 낮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가 한번 뱉은 말은 번복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오순례 씨는 당시 51살이었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20대 초반의 상경에 강태인 씨를 만났고 이후 30년 가까이 그의 그늘 속에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과천에서 오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용한 분이었어요. 남편 한 발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 하지만 잠깐 시선이 마주치면 그 눈 속에 뭔가 무거운 게 있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요. 2 자식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강민혁은 당시 26살로 아버지 금고의 대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작은 딸 강지은은 22살로 과천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의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지요.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넓은 아파트, 좋은 차, 금고장 집안이라는 체면. 그러나 기록을 들여다보면 1999년 그해 가을부터 이 가족 내부에는 무언가가 심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긋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한 겹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경기중앙상호신용금고는 겉으로는 안정된 기관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파고가 전국을 휩쓸던 시절에도 이 금고는 살아남았습니다. 강태인 이사장의 보수적인 운영 방식 덕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기록을 추적하다 보면 그 안정의 이면에 전혀 다른 풍경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8년 하반기, 금고 내부에서 조용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발단은 부이사장 유재명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52살. 강태인 씨와는 25년 지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지역 신협에서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함께 경기중앙상호신용금고를 키워온 동업자였지요. 강태인이 이사장으로 전면에 나섰다면 유재명은 실무를 쥐고 뒤에서 금고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천 금융계에선 유재명 없는 강태인은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누구의 공로로 이 금고가 지금의 자리에 서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유재명 씨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금고를 이끌어왔다고 믿었습니다. 대출 심사도, 고객 관리도, 핵심 거래처와의 관계도 자신이 다 짊어져 왔다고. 그러나 이사장 자리도, 금고 지분도, 외부의 명예도 모두 강태인의 몫이었습니다. 그 불만이 1998년 들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당시 금고 직원이었던 한 인물은 나중에 이런 진술을 남겼습니다. 유 부이사장이 이사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면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뭘 가져갔느냐? 당신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왔을 것 같으냐? 그런 말들이요. 강 이사장은 항상 조용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갈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99년 초 유재명 씨는 금고 내부 자금 일부가 이사장 개인 계좌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규모는 확인된 것만 수십억,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훨씬 클 수도 있었습니다. 유재명 씨는 이 사실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A4 용지 12장 분량의 내부 고발 문서, 날짜, 계좌번호, 이체 내역, 페이퍼 컴퍼니 법인 등기 정보까지 꼼꼼하게 담긴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유재명 씨는 그 문서를 금고 지하 금고실에 보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전 먼저 강태인에게 보여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단판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분을 나눠라. 그렇지 않으면 이 문서를 당국에 넘기겠다. 25년 동업자에 대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강태인 씨가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면담이 있었던 날 저녁, 강 이사장의 운전기사는 이런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어요. 차 안에서 한마디도 안 하셨고요. 집에 도착하셔서 내리시더니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그분이 하늘을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라고 말이죠. 그로부터 3주 뒤 강태인 씨 가족 4명이 사라졌습니다.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1999년 12월 14일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기상청 기록 기준으로 과천 지역 최저기온 영하 13도. 전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인도 위에 얇게 쌓여 있었고 아파트 단지 안 은행나무들은 모두 잎을 털어낸 채 회색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강태인 씨 가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강태인 씨의 운전기사 박성도 씨는 평소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 현관 앞에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강 이사장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을 기다렸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싶었어요. 그냥 돌아갔습니다. 오전 9시, 금고 출근부에 강태인 이사장의 이름이 비어 있었습니다. 총무부 직원이 자택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출장이 잡혀 있는지 일정표를 뒤졌지만 아무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사장실은 하루 종일 비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강태인 씨의 딸 강지은 씨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같은 과 동기였던 한 학생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지은이가 전날 저녁에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수업 노트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오질 않았어요.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안 됐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했죠. 아들 강민혁 씨도 그날 금고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혁 씨의 동료 직원은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민혁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파도 나오는 사람. 근데 그날은 아무 연락도 없이 나오질 않았어요. 점심때 핸드폰에 전화했는데 꺼져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조합하면 사건 전날인 13일 밤에 몇 가지 이상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강태인 씨 가족이 살던 아파트 12층 복도 쪽 창문에 자정이 넘도록 불이 켜져 있었다고 같은 층에 살던 주민이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고 길었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나갔어요. 그날 새벽 주차장 폐쇄회로 화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녹화장치가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주민들의 기억뿐이었지요. 12월 14일 이후 강태인 씨 가족 4명은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4사람의 핸드폰은 모두 꺼진 상태였고 은행 계좌에서는 이후 단 한 건의 거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인 씨 명의의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아파트 안에는 지갑도, 여권도, 겨울 외투도 고스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떠날 준비를 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11월 말 유재명 씨와의 면담이 있은 지 17일 뒤인 12월 14일 강태인 씨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그로부터 3일이 더 지난 12월 17일이었습니다. 가족이 사라진 지 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신고자는 강태인 씨의 금고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이 사장이 3일째 연락이 되지 않고 가족 전원이 행방불명 상태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당시 과천경찰서 담당 경위였던 노병철 경위의 초동 대응은 나중에 수사 기록을 검토한 이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젓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노 경위는 신고 접수 당일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내부에 진입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내 정돈 상태 양호, 혈흔 및 물리적 충돌 흔적 없음, 가족 전원 자발적 외출 후 미귀가 가능성 있음. 단 3줄이었습니다. A 사용지 한 장에 채 절반도 되지 않는 분량의 현장 기록. 가족 4명이 동시에 사라진 사건치고는 너무나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노경희는 이후 주변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탐문 대상은 아파트 경비원 1명과 같은 층 주민 2명에 그쳤습니다. 자정 이후 차량이 빠져나갔다는 주민 진술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는 진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가족이 외환 위기 이후 재정 압박을 받아 자진 잠적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금융계 인사가 빚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가 당시 전국적으로 빈번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록을 추적하다 보면 이 판단이 얼마나 성급한 것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경기중앙상호신용금고의 재무 상태는 당시 기준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강태인 씨 개인 명의 부동산만 과천과 서울 서초구에 걸쳐 수십억 규모였습니다. 빚을 피해 도망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여권은 집에 있었고 아이들의 학생증도 그대로였으며 오술래 씨의 지갑 안에는 현금 2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4사람이 자발적으로 잠적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부이사장 유재명 씨는 금고에 정상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인 씨 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보고받은 유재명 씨의 반응을 당시 총무부 직원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놀라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차분하셨습니다. 어디 여행이라도 가셨겠지 하시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게 자였습니다. 이후 유재명 씨는 강태인 씨 가족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3일에 걸쳐 몇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째, 금고 지하 금고실 출입 기록을 보면 유재명 씨가 평소보다 3배 이상 잦은 빈도로 금고실을 드나들었습니다. 둘째, 12월 17일 오전 유재명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과천 외곽의 셀프 세차장으로 가져갔습니다. 겨울 한복판, 영하의 날씨에 직접 차를 씻은 것이죠. 세차장 인근 편의점 폐쇄회로에 유재명 씨의 차량이 포착된 시각은 오전 6시 20분이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셋째, 같은 날 오후 유재명 씨는 금고 문서 보관실에서 특정 서류 묶음을 반출했습니다. 반출 목록에는
단순히 내부 검토 자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 중 어느 것도 당시 경찰 수사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노경위의 수사는 12월 말을 기점으로 사실상 동결되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이 남았습니다. 가족 전원 자발적 가출로 추정, 추가 수사 필요 없음이라고 말이죠. 1999년의 겨울이 지나고 2000년의 봄이 왔습니다. 과천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악산 자락의 벚꽃은 예년처럼 피어났고 아파트 단지 화단에는 새 모종이 심어졌으며 강태인 씨 가족이 살던 12층 아파트에는 새 입주자가 이삿짐을 들였습니다. 도시는 조용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 가족을 지원했습니다. 경기중앙상호신용금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장 공석 상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다가 2000년 3월 임시이사회에서 유재명 씨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인 전 이사장의 장기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 한 줄이었습니다. 25년 동업자가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데 걸린 시간은 3개월이었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그 동업자였습니다. 유재명 씨는 이사장이 된 뒤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금고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라는 명목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1998년 이전 거래 내역 일부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소실됐습니다. 다음으로 강태인 씨 명의로 되어 있던 금고 지분을 법원의 실종자 재산관리 신청을 통해 동결시켰습니다. 법적으로 하자없는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는 강태인 씨 가족이 실종된 지 불과 5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종자 재산관리 신청은 수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유재명 씨의 일상은 반듯했습니다. 아침 6시의 기상에 금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출근해서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모임에 빠지지 않았고 연말에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금고 명의로 기탁했습니다. 지역신문에는 유재명 신임 이사장의 안정적인 금고 운영이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2003년 유재명 씨는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20년지기 지인의 소개로 만난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과천 시내 한 한정식 집에서 조촐하게 치러진 결혼식에는 금고 직원들과 지역 유지들이 참석했습니다. 하객들은 유재명 씨가 오랜 호라비 생활을 끝내게 됐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식장에서 강태인 씨의 이름을 입에 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강태인 씨의 유일한 혈육이라 할 수 있는 친동생 강태수 씨는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강태수 씨는 형 가족이 사라진 뒤 수년간 경찰서를 드나들었습니다. 제발 다시 수사해달라고, 형이 자발적으로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수사 근거가 없습니다. 강태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이름 석자를 들고 경찰서 문을 두드린 게 몇 번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형 가족이 다 사라졌는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더 이상했습니다. 2004년이 됐습니다. 실종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강태수 씨의 철물점 한쪽 구석에는 형과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강태수 씨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형이 어디 있든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요. 라고 말이죠. 유재명 씨가 이사장이 된 뒤 금고 안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 금고실 때문이었습니다. 경기 중앙상호신용금고의 지하 금고실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반 구역은 직원 2명의 동반 출입이 원칙이었고 출입 기록이 전산으로 관리됐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별도로 존재하는 소형 독립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중 잠금 방식의 오래된 금고로 열쇠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이사장 보관, 하나는 금고 수탁 관리 담당자 보관이 원칙이었지요. 그런데 유재명 씨가 이사장이 된 직후
이 독립금고의 열쇠 2개가 모두 유재명 씨 개인 서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탁 담당 직원은 열쇠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5년 동안 그 독립금고에 접근한 사람은 유재명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출입 기록에는 유재명 씨가 1년에 서너 차례 혼자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들어갔다가 짧으면 5분, 길면 20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왔는지, 무엇을 꺼내거나 넣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직원들은 그 금고 이야기를 서로 꺼내지 않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 사장님이 민감하게 여기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금고실 출입 패턴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유재명 씨가 지하로 내려가는 날은 항상 특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추적하다 보면 그 날짜들이 모두 강태인 씨 가족과 관련된 날들과 겹쳤습니다. 강태인 씨의 생일인 5월 12일, 실종일인 12월 14일, 그리고 오순례 씨의 생일인 8월 3일.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금고 내부에서 오래 근무한 한 직원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날들에 이 사장님 얼굴이 달랐어요. 다른 날에는 늘 여유롭고 단정한 분이셨는데 그 특정한 날들에는 아침부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점심도 혼자 드셨고요. 그리고 오후에 한 번씩 지하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면 그 다음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소로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상했어요. 유재명 씨의 사생활에서도 균열의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재혼한 아내 측 가족에 따르면 유재명 씨는 수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는 일이 잦았고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가 불을 켜지 않은 채 1시간씩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단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술도 늘었습니다. 2003년 이후 유재명 씨는 저녁 자리에서 평소의 2배 이상 마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금고 직원들과의 회식에서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혼자 잔을 채웠습니다. 취한 날에는 가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한 직원은 이런 진술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이 사장님이 많이 드신 날에 저한테 이러셨어요. 사람이 뭘 알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알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모르는 척하면 된다고 했더니 이 사장님이 한참 저를 보시더니 그래, 그게 맞는 말이야 하셨어요.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웃고 계셨는데 눈은 하나도 안 웃고 있었거든요. 라고 말이죠. 2006년 초봄이었습니다. 경기중앙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원의 정기 경영실태 평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지역 신용금고들에 대한 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2006년 평가는 특히 내부자산 실태와 보관문서 전수조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견 감사팀이 금고에 들어온 것은 2006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은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 소속 정다의 수석검사였습니다. 당시 42살. 지역 금융기관 감사만 15년 넘게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정 검사는 금고에 들어온 첫날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말이 없고 동작이 빨랐습니다. 서류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두고 조용히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분은 뭔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다. 감사 이틀째, 정 검사는 지하 금고실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재명 이사장은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평소처럼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유재명 씨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나중에 당시 금고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열쇠를 꺼내시는데 처음으로 그분이 늙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립금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검사와 감사팀원 2명, 그리고 금고 총무부장이 함께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금고 안에 현금은 없었습니다. 유가증권도 없었습니다.
대신 비닐 파일 2개와 밀봉된 서류 봉투 하나, 그리고 오래된 소형 녹음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점검사는 즉시 내용물 목록을 작성하고 감사 증거물로 봉인했습니다. 비닐 파일 안에는 떼곡하게 숫자가 적힌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이체 내역, 법인 등기 정보. 누군가가 손으로 직접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상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27일. 강태인 씨 가족이 사라지기 정확히 17일 전이었습니다. 밀봉된 서류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읽는 사람이 나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점검사는 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경기 남부경찰청에 연락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수사대 소속 임수철 경감이 금고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48살, 15년간 강력사건만 담당해온 형사였습니다. 임 경감은 금고실 안을 들여다보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오래된 사건이에요. 임 경감은 즉시 1999년 강태인 씨 가족 실종 사건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은 A 사용지 6장이 전부였습니다. 임 경감은 그 6장을 읽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읽은 뒤 그는 기록을 덮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수사 기록입니까? 6장이요. 가족 4명이 사라졌는데 라고 말이죠.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임수철 경감의 재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2006년 3월 말이었습니다. 팀원은 경감 포함 4명, 작은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임 경감은 첫날 팀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7년 전에 끝났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7년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로 꼼꼼하게 합니다. 재수사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시 금고 직원들을 전원 소환해 진술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당시 금고에 재직했던 직원은 모두 17명. 그중 현재까지 연락이 가능한 인원은 12명이었습니다. 임경감 팀은 이 12명을 순서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첫 번째 진술부터 심상치 않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시 금고 대출심사팀 소속이었던 이광호 씨는 현재 50대 초반으로 수원에서 작은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재수사팀 앞에 앉자마자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이거 말해도 됩니까? 이제는 말해도 됩니까? 임경감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99년 12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야근을 마치고 금고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유재명 부이사장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유 부이사장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검은 비닐 포대 같은 것이 두어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 씨가 발소리를 듣고 유 부이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 부이사장은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못 본 거야. 이 씨는 그 길로 돌아서서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보니 강태인 이사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 씨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가족이 있었습니다. 애가 둘이었어요. 그 눈빛을 보고 나서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산 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진술은 당시 금고 경비원이었던 최병수 씨에게서 나왔습니다. 현재 70대 초반으로 경기도 이천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재수사팀이 찾아갔을 때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좀 더 일찍 오시지. 최 씨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14일 밤 최 씨는 금고 건물 야간 경비 근무 중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유재명 부이사장이 혼자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야간에 임원이 혼자 출입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인사를 건넸고 유 부이사장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뒤 유 부이사장이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갈 때 최 씨와 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 부이사장은 멈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 들어온 거 기록에서 빼. 알았지? 최 씨는 그날 출입 기록에서 유재명 씨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 뒤로 7년 동안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진술을 마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이사장 가족이 불쌍했습니다. 근데 저도 무서웠어요. 그 양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더 무섭더라고요. 웃는데 눈이 죽어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라고 말이죠. 2006년 4월 초 임수철 경감은 유재명 씨를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소환했습니다. 공식 명목은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그러나 임 경감의 책상 위에는 이미 이광호 씨와 최병수 씨의 진술서, 금고실에서 발견된 비닐 파일과 편지, 그리고 유재명 씨의 12월 15일 새벽 세차장 폐쇄회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이 정해진 자리였습니다. 유재명 씨는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넥타이도 반듯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63살이었지만 허리가 곧았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유재명 씨는 처음에는 침착했습니다. 강태인 씨 가족 실종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금고에 들어간 것은 개인적인 서류를 챙기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세차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에도 차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편이라고. 임 경감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료를 한 장씩 꺼냈습니다. 먼저 최병수 씨의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유재명 씨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고정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허위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광호 씨의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유재명 씨는 그것도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다고, 새벽에 주차장에 간 적 없다고. 임 경감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금고실에서 발견된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재명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는 강태인 씨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1999년 11월 유재명 씨와의 면담 다음 날 작성된 것이었지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재명이 내가 가진 문서를 빼앗으려 할 것이다. 만약 내 가족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유재명이 한 일이다. 이 편지가 발견됐을 때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부탁한다. 제발 찾아달라. 유재명 씨는 그 편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2분, 3분, 5분. 임 경감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유재명 씨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유지해온 반듯함이었습니다. 유재명 씨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자백은 2시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1999년 11월 강태인 씨와의 면담에서 내부 고발 문서를 전달받은 유재명 씨는 그 자리에서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강태인 씨는 거절했습니다. 문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재명 씨의 25년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횡령, 배임, 자금 유용,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유재명 씨는 12월 14일 밤 강태인 씨 가족을 아파트에서 불러냈습니다. 과천 외곽에 급히 처리해야 할 금고 관련 문서가 있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강태인 씨는 의심했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에 응했습니다. 외곽 창고 건물에서 유재명 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섞어 가족 4명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4사람을 미리 준비해둔 도구로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유재명 씨는 이 부분을 진술하면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다 정리된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듯 말했습니다. 시신은 과천 외곽 야산에 매장했습니다. 4구 모두 같은 장소에. 그리고 내부 고발문서 원본은 금고 지하 독립금고 안에 보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를 스스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경감이 왜 문서를 없애지 않았느냐고 묻자 유재명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애면 내가 한 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그건 싫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유재명 씨의 자백이 나온 다음 날 임수철 경감은 경기도 과천 외곽 야산에 수색팀을 투입했습니다. 2006년 4월 6일 오전이었습니다. 아직 봄이 채오지 않은 산자락에는 마른 낙엽이 두껍게 깔려 있었고 이른 아침 안개가 능선을 따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색팀 12명이 야산 북쪽 사면부터 격자형으로 나누어 땅을 수색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수색 시작으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났을 무렵 팀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습니다. 발굴 작업은 이튿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것은 내구의 유골이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흐른 유골이었지만 법의학팀의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성인 남성 한 구, 성인 여성 한 구, 20대 남성 한 구, 20대 여성 한 구. 그리고 각 유골에서 확인된 미토콘드리아 DNA는 강태인 씨의 친동생 강태수 씨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강태인 씨 가족 4명이 맞았습니다. 법의학 감정 보고서에는 추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 유골, 즉 강태인 씨의 후두부에서 함몰골절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성인 여성 유골에서는 제3경추 골절 소견이 나왔습니다. 20대 남성과 여성 유골에서는 명확한 외상 흔적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수면제 투여 후 외력에 의한 타살. 유재명 씨의 자백과 정확히 일치하는 소견이었습니다. 강태수 씨에게 연락이 간 것은 감정 결과가 나온 당일 오후였습니다. 임수철 경감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수 씨는 전화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맞습니까? 임경감이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강태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철물점 카운터 뒤에서 혼자. 2006년 6월 유재명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이듬해인 2007년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재명 씨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과 피고인의 고령을 감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4명이며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고 범행 이후 7년간 어떠한 반성이나 자수의 시도도 없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무겁게 봤습니다. 2007년 5월 수원지방법원은 유재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재명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인 씨 가족 4명의 유골은 2006년 늦가을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공원묘지에 나란히 안치됐습니다. 강태수 씨가 직접 자리를 골랐습니다. 남양으로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비석에는 이름과 생몰 연도만 새겼습니다. 장식은 없었습니다. 안치식 날 강태수 씨는 흰 국화 4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형 앞에, 형수 앞에, 조카들 앞에 한 다발씩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꽃잎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강태수 씨는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7년 동안 형이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저도 무너졌을 거예요. 이제는 형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게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는 형한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은 땅속에 묻혔습니다. 금고 안에 봉인됐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인 씨가 죽기 전 남긴 편지 한 장이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나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 문장은 7년을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닿아야 할 손에 닿았습니다. 미제 사건 잊혀진 기록.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